안녕하세요, 정치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민생과 복지 이슈를 재미있고 명쾌하고 쉽고 깊이 있게 다루는 정책 시사 방송입니다. 저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 의대 이상희 교수입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합니다. 먼저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진 사람, 버터 소개하죠. 네, 부끄럽습니다. 버터 바른 목소리 서정우입니다. 네, 이번에는 마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지난 8월 16일이었습니다. 너무나 선명해서 제 뇌리에 깊이 박힌 말씀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여야 5당 원내대표와 가진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후 선거제도 개편을 원했던 많은 국민들은 지금 잔뜩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거대 양당의 태도가 그리 호의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언론에서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사설과 칼럼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 바로 이 주제를 더 알기 쉽고 더 친절하게 제대로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별PD입니다. 여러분, 하트 잊지 않으셨죠? 네, 지금 바로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차, 네. 문 대통령 말이죠. 네. 지난 16일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네. 자, 추가적으로 또 어떤 말씀을 더 하셨는지 이게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회동에서 대통령이 너무 입장을 강하게 내면 혹시라도 국회에서 자유롭게 논의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까봐 망설여졌다.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로 추진될 문제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 라면서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선거제 개편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선거제 개편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확실하네요. 네. 사실 문 대통령은 2012년과 2017년 대선 때 모두 권역별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19대 국회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역별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에 제시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그러니까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인적으로는 선거제도 개편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그냥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네. 지난 19대 국회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역별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에 제시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상기를 시켜주셨다, 이 말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마차. 네. 민주당의 그 태도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이렇게 지금 개인의 소신을 강력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자, 민주당의 태도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주 미지근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네. 태도 바꿀 것 같습니까? 문 대통령의 공개 지지 발언을 계기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태도가 바뀔지가 주목되는 건 사실인데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조용한 것 같습니다. 조용합니까? 네. 조용합니다. 네. 아, 조용하군요. 네,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는 달리 지금까지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미지근한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네. 문 대통령이 지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면서 선거제 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온 모양새가 됐습니다. 당장 선거제 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민주당은 상당한 정치적 압박을 받게 됐고요. 여권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문 대통령이 선거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라고 촉구한 셈이 됐기 때문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당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정동영 대표와 취임 축하차 통화를 하면서도 선거제 개혁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요. 그랬었죠. 맞아요. 네네.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공개적으로 하면서 선거제 개혁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네, 그렇죠. 예, 이날 문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편은
여야 간의 합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주도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저는 이 말이 일정하게 선을 그은 것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제 개혁을 위해 이를테면 문 대통령이 민주당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또 그럴 뜻이 없다는 것으로 들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요, 그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약간 이 말을 가지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소신을 밝힌 건 좋은데, 이건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그리고 내가 민주당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을 일정하게 그은 것처럼 이렇게 간주될 수도 있는 거죠. 선은 그었지만 본인의 생각은 명확하게 밝힌 거죠. 그렇죠. 본인의 생각은 명확하게 밝혔는데 민주당이 말을 안 들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이제 그러면 선을 그어버리고 나는 이런 생각을 밝혔는데 당이 안 하는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좀 곤란하지 않냐. 이게 이정미 그 정의당 대표의 그 생각이더라고요. 얼핏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방송에서. 그리고 또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도 또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 직접 하셨더라고요. 그죠? 네. 지금 개인적으로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던 이유가 그런 것 같은데 네. 자유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더민주가 알아들어야 할 때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과반 의석만 있으면 되거든요. 네. 사실은 지금 자유한국당 빼고는 다른 정당들이 다 공식적으로는 반대하지 않거나 지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 의석이 120석도 안 되잖아요. 112석인가요?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걸 얼마든지 관철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관철이 안 되는 것은 자유한국당 때문이 아니고 관철이 안 된다면 그것은 거의 고스란히 아마 그 민주당의 욕심 때문이 아니겠는가. 네. 지금 이런 의심들을 천정배 의원이나 이정미 대표나 이런 분들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마음이 바뀐 거죠. 그런 건가요? 네. 자, 그럼요. 이점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전문가 칼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요, 이 칼럼의 저자는요, 선거제도 개편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 중 한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하고도 여러 차례 팟캐스트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 주제,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제로 말이죠. 경향신문 8월 20일자 하승수 변호사의 칼럼을 우리 버터께서 가장 듣기 좋은 느끼한 목소리로 한 문단씩 읽어주시면서 대담을 하는 방식으로 오늘 방송 진행합니다. 네. 경향신문 8월 20일자 하승수 변호사의 칼럼인데요. 제목은 개혁의 온도, 식어가는 민주당라고 돼 있습니다. 먼저 이 칼럼의 첫 번째 문단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심상치 않다. 촛불 민심은 이미 잊은 듯하다. 개혁의 앞장서도 모자랄 판에 개혁과제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얄팍한 계산기를 튕기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의 말조차 무시하는 듯하다. 여당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이거 굉장히 짧은 문장이죠. 짧은 문장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짧은 문장 5개가 지금 3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팩트가 세네요. 세죠. 네.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이걸 좀 더 짧게 얘기하면 이거네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그렇게 해야 보세요. 하니까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심상치 않다. 뭔가 불길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네. 그리고 촛불 민심은 이미 잊은 듯하다. 이때가 올챙이 때였죠. 네. 니네 촛불 민심 잊었니? 이제 이렇게 지금 노골적으로 구박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거죠. 그리고 개혁의 앞장서도 모자랄 판에. 그러니까 니네 정당은 원래 개혁한다고 만들어진 정당 아니니? 그렇죠. 이런 거잖아. 니네 정당의 정체성이 뭔데? 그런데 개혁 과제 앞에서 니네들의 정체성을 달성하는 그 과제 앞에서 왜 머뭇거리니? 그것도 얄팍한 계산기를 튕기고 있니?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대통령 말조차 무시하니? 이렇게 지금. 근데 이 얘기가 게다가 사실 마지막에 글자예요. 니네 여당 맞니? 우리가 그런 이야기 자주 했었잖아요. 네.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이다. 네.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을 많이 도와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네. 많이 했었는데 사실 청와대 내부 관료직 공무원이나 정부 부처 공무원들한테만 이런 이야기가 적용이 됐던 게 아니라 네. 드디어 민주당도 이런 한 소리를 듣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동안 더민주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했던 이유는 누구나 50% 넘었었죠. 한때 50% 넘었잖아요. 네, 굉장한 네. 기록이었죠. 네네. 근데 누구나 알다시피 대통령 지지율 덕이었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 네.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다. 자꾸 까먹으려고 한다면 외우거나 손바닥에 쓰시는 걸 권장한다. 이런 글들까지 보이고 네. 있죠. 그러니까 촛불 민심을 더 세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네. 촛불 민심 까먹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지금 제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하성수 변호사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네. 하성수 변호사가 이 첫 문단, 이 칼럼, 개혁의 온도 식어가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칼럼에서 그러니까 8월 20일자 경향신문 칼럼입니다. 첫 문단에서 지금 니네 여당 맞니?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선거제도 개혁 얘기를 꺼낸 것은 파격에 가까웠다. 그런데 이런 대통령의 발언에 화답한 것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들 뿐이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침묵했다고 한다. 과연 여당의 개혁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날의 행태만이 아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온 후보들의 발언도 수상하기 짝이 없다. 후보들 중에 송영길 후보만이 야당들과 협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혔을 뿐이다. 나머지 후보들은 엄밀하게 해석하면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성수 변호사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위대하시다 이겁니다. 그죠? 최소한 이 선거제도 개편이라고 하는 정치 선진화의 길로 가는 그 긴 여정에서 대통령께서는 지금 거대한 결심을 하셨다. 네. 이렇게 지금 높이 지금 칭송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파격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현재 조건에서는 정치적으로는 파격에 가까운 행보다. 파격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 이날 그 회합에서 다른 당 원내대표들은 다 반응을 보이시는데 그 묵묵부답 그래 침묵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당의 개혁 의지를 살짝 지금 의심했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자, 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온 후보들도 지금 발언이 수상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후보 3분 중에서 송영길 후보만이 야당들과 협력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명확하게 밝혔을 뿐이고 나머지 2 후보들은 엄밀하게 해석하자면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먼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침묵했다고 하는데요. 자, 마차. 네. 이게 어떤 의미죠? 제가 듣기로 네. 홍영표 대표가 신중한 성격이라고 들었습니다. 신중해서 그렇다. 그런데 사실 최근에 법사위나 예결위 네. 같은 이제 이런 중요 부서들을 여상규, 안상수 같은 인물이 되도록 한 데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좀 큰 상태에서 양보했던 거? 네, 양보를 네. 했죠. 민주당이 언제까지 이런 지지율을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당내 입장이 곤란한 건 알지만 네. 이 또한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당시 민주당도 공식적으로 지지를 했고 당론으로까지 채택했던 사안입니다. 네. 6.13 지방선거에서 소선구제 덕은 봤지만 장기적 안목으로 봤을 때는 네. 우리가 저들과 다른 점이 이런 점 아닐까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우리 마차께서는 지금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청와대 회합에서 있었던 그 침묵, 네. 청와대 회합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침묵했던 것은 개혁 의지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좀 신중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대답하기 되게 곤란했었을 것 네. 같은데 어쩔 네. 수 없이 가긴 가야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을 아마 거역할 리는 없고 네, 할 수는 없겠죠. 아마 신중한 모도였다. 이 침묵은 신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마사께서.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홍영표 네. 민주당 원내대표잖아요. 네. 당의 눈치를 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의 눈치도 보고 신중도 기해서 침묵했군요. 그럼 그렇게 해석하니까 말이 되는데요. 당의 눈치도 보고 또 대통령 뜻도 받들어야 되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기보다는 그 신중하게 침묵하는 스탠스를 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이해찬 후보 말이죠. 네. 이해찬 후보께서 최근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그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개헌하고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던데 마차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지금 개헌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2020년 총선 전에는 개헌 논의를 하지 말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해보면 결국 지금은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말자는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게 하성수 변호사의 견해입니다. 아, 그러니까 하성수 변호사의 견해인 거죠? 네. 마차의 견해가 아닌 겁니다. 이거 확실하게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해찬 후보께서 선거제도 개혁은 개헌하고 같이 해야 된다. 사실 이 이야기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하셨어요. 자유한국당도 선거제도 개혁은 개헌하고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여야 거물 정치인들 간의 견해가 비슷한 겁니다. 선거제도는 개헌과 같이 간다 이런 건데, 근데 지금 문제는 말이죠. 개헌이 언제 되냐 이거죠. 그렇죠. 이렇게 주장하는 두 네. 양당의 거대 정당의 대표들은 네. 이걸 미루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헌을 미뤄놨잖아요. 네. 개헌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또 되더라도 아마 총선 이후에나 네. 논의가 될 거고, 아마 다음 대선 때 또 쟁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당장의 일은 아닌 걸로 지금 뒤로 미뤄져 버렸는데, 선거제도 개혁을 개헌과 연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장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된다. 이게 하성수 변호사의 해석인데, 지금 마차도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네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이 이렇게 발언한 것이 네.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한다라는 명확한 게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따르지 않는 건가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반대 그러니까 입장이 선거제도 아니고 개혁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 네.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큰 어떤 원칙은 동의하는 거죠. 다만 이제 시점을 개헌을 하는 그 시점에서 함께 해야 된다. 지금 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예, 뭐 지금 각 당들 당대표 선거들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고 민주당도 이제 좀 있으면 끝나잖아요. 네. 아마 끝나고 나면 이게 이 논의가 여러 당들에서 아마 본격화되지 않을까 하는 게 뭐 제 짧은 소견입니다. 네, 좋습니다. 조만간에 이 논의에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리더십이 다 구축되고 나면 이제 각 당들이 본격적으로 정치제도, 다시 말해서 선거제도 중심의 정치제도 개혁에 나설 것이다. 이제 더군다나 그 정동영 대표는 당대표 되고서 첫 인터뷰에서 이랬잖아요. 선거제도 개혁에 모든 걸 걸겠다. 이거 안 해주면 아무것도 안 해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 사실 그게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나 아무것도 안 해라고 하는 거는 이거 해줘야 돼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 연동형이 비례대표제 있죠. 네. 네. 이거는 민주당의 당론 맞죠, 당론. 네. 당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당론이죠. 한동안 당론이고 지금도 당론이고. 그러니까 이건 당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관된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치적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비례성 강한 방식으로 가야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게 민주당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이게 그래서 지난 총선과 대선 때 민주당의 공약 맞죠? 네. 공약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총선 공약,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 자, 이렇게 보면 당의 정체성이고 총선 대선 공약이고 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금 당에서 자꾸 이렇게 뭔가 침묵해야 될 대상으로 여겨진다면 이거는 이런 정체성이라든지 원칙과 약속을 공약을 좀 어기는 거다 이렇게 간주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기는 거죠. 하성수 변호사 지금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자, 버터께서 이 칼럼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정치권 주변에서는 민주당이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을 안 하려 한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2015년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당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로는 반대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지만 실제 속마음은 반대라는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지금과 같은 국회, 지금과 같은 정치를 그대로 두자는 얘기다. 의정활동에는 관심이 없고 특권만 누리려고 하는 국회, 우리 삶의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정치, 선거에서 이기면 독주하려고 하고 선거에서 지면 발목 잡기로 일관하는 정치, 이런 엉터리 같은 국회, 비생산적인 정치를 그대로 두자는 것이다. 이것이 촛불 민심과 적폐청산을 얘기하는 정당이 취할 태도인가? 네, 굉장히 강력한 지금 어조로 글을 쓰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2015년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자가 민주당의 당론이 맞네요. 네. 당론이고요. 그런데 이 당론을 지금 지킬 의사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하성수 변호사가. 6.13 지선 이후로 네. 마음이 좀 바뀐 면이 없지 않죠. 6.13 지방선거 이후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전부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네. 거의 뭐 70%, 80%를 넘나드는 아주 압도적인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민주당의 당 지지율이 50%를 넘나드는 그 순간부터 이미 마음은 바뀐 거죠. 그 지방선거는 그 바뀐 마음을 한번 확인해 준 계기에 불과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선거제도 개혁을 지금 하지 말자, 사실 이거 아닌가, 이런 것이고요. 하성수 변호사가 볼 때 지금 선거제도 개혁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는 지금의 국회, 지금의 정치, 이 난장판 갖고 낡아 빠진 것을 그대로 두자는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엉터리 같은 국회와 비상상적인 정치를 그대로 두자는 것인데, 이것은 촛불 민심과 적폐청산을 이야기하는 정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문제 제기죠. 이게 강력한 문제 제기인데 어떤 느낌이 듭니까? 민주당이 이 지지율이 몇 년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가, 뭐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착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들고요. 지지율은 영원하지 않다. 예, 언젠가 떨어질 거고, 그리고 언젠가 떨어질 과반을 넘지 못하는 때가 분명히 올 거거든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형편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총선이 이제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총선 때 되면 지금 이 지지율이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가능성 생각하기는 싫지만 네.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또 어렵죠. 예. 사실은 그 옥새 들고 나르시아 저 무성 대왕께서 나르시아 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그 당이 뭐 200석 얻는다, 이런 소문이 파다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압승한다고 나왔었고요. 그런데 무참히 무너졌거든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빨리 될 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차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개인적인이라는 말을 덧붙여서라도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셨던 이유는 당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주장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진정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대통령 말씀은 진정성이 있는 거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우리 다 알아요. 네. 그 대통령 진정성이 있는 거 우리 다, 온 국민이 다 알아, 사실은. 그래서 어차피 민주당은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 말씀을 따른다? 그렇죠. 왜냐하면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오는 그 반대의 급부가 엄청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차피 버티지 못할 거 빨리 쿨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요, 쿨하게 받아들이길 기대하면서 마차께서 이 칼럼의 내용을 한번 좀 더 읽어봅시다. 네, 다음 내용이 더 직설적인데요. 아주 그렇습니까? 작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 변호사가 작심을 했군요. 네. 그리고 이것은 배신이다. 자기 정당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 대한 배신이고 그것을 믿었던 유권자들에 대한 배신이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감수할 수 있다고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기도 하다. 이것은 배신이다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3중의 배신이네요. 3번 배신했습니다. 예? 네, 베드로가 몇 번 부정했죠? 3번이요. 여기서 지금 3번 배신하고 있네요. 자, 첫 번째는 자기 정당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 대한 배신이다. 두 번째는 유권자들에 대한 배신이다. 세 번째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럴 일 없습니다. 네, 베드로의 잘하시겠죠. 배신처럼. 네. 네. 제가 이 칼럼을 조금 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격정적인 글이 이어집니다. 이렇습니다. 돌아보면 지금처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좋은 여건이 만들어진 때도 없었다.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대로 전체 국회의석을 배분함으로써 한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하고 정당들이 정책 경쟁에 몰두하게 하자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의 핵심이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늘 자유한국당, 전에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좌절되어 왔다. 그런데 6.13 지방선거 이후에는 한국당조차 반대하지 않는 태도로 돌아섰다. 이런 좋은 시기를 놓친다면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다. 아주 강력한 지금 표현이 또 나왔습니다. 통곡까지 땅을 나왔습니다. 치고 통곡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센 단어들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하승수 변호사 옆에서 한번 보면서 네. 땅을 치고 통곡을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6월 13일 치러진 지방선거 압승 이후에는 지금 민주당이 태도를 바꾼 거 아닌가. 심지어는 6.13 지방선거 이후에 한국당조차도 태도를 조금 바꾸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보이고 있는 이 좋은 시기를 놓친다면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생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차. 네.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할 것 같습니까?
네, 이전에 쇠도끼 맞는다는 표현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쇠도끼를 맞기 전에 아 그때 할 걸 이런 후회 없이 아, 후회 없이. 네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칼럼의 결론 마차가 읽어주시겠습니다. 결론 어떻습니까? 경향신문 하승수 변호사의 칼럼 제목은 개혁의 온도, 식어가는 민주당입니다. 이 마지막 문단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 올해를 넘기면 개혁은 어려워진다. 아마 민주당 내부에도 개혁에 적극적인 국회의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무 조용하다. 우선은 그들부터 침묵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기 바란다. 그래서 민주당이 개혁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런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반개혁 세력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부에 개혁적인 국회의원들이 지금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아직은 말씀을 못하고 계시는데 아까 버터가 말씀하신 대로 당대표가 뽑히고 리더십이 확고하게 구축되고 나면 또 대통령의 진심이 제대로 또 전달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서서히 좀 발언을 하는 의원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무 조용한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도 같다. 저는 이런 느낌도 듭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이 개혁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좀 압력을 넣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버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쪽에 구체적인 방안을 그동안에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뭐 하승수 대표님이랑 같이 활동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잘 알고 복지가 있습니다. 소사이어티가 이걸 주장해 왔고 그동안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하고 오랫동안 방송을 하면서 우리 방송에서도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성 강한 선거제도, 그리고 합의제 민주주의 이건 뭐 많이 다루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현재 소선거구 제도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하자라고 하는 방안을 네, 그동안에 저희들이 쭉 그렇습니다. 이야기해 봤지 않습니까? 이 내용 잘 아시죠? 네. 어떻습니까? 예, 어떤 거냐면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늘려야 하는 이유는 뭐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네. 그런데 이게 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 대한 국민들의 반감, 요 반감을 극복하는 것이라서 좀 어렵다. 이런 현실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 별로 안 좋아하니까. 네, 국회의원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국회의원 수를 늘린다고 이런 그렇지 않아도 두려움이 지금 있죠. 300명의 상전을 모시고 살기도 너무 버거운데 네. 뭐 숫자가 더 늘어나면 우리나라 더 나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그래서 잘 따져보면 아시겠지만 국민들이 싫어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특권이거든요. 그렇죠. 상전 노릇하는 게 예. 나쁜 짓 하는 거. 따라서 이 응. 특권을 없애고 그렇게 절감한 예산으로 국회의원을 늘린다면, 그러니까 총 비용을 동일하게 묶어놓고 의원수를 늘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국민들의 반대가 좀 반감시킬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이런 국민들이 겁니다.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어진다라는 거죠. 비용을 그렇죠. 통제해버리니까. 네. 국회의원 숫자만 그냥 늘어나는 거지 뭐 돈 들어가는 거 없고 또 이들이 뭐 특권 없애버리면 우리 상전 노릇하거나 못된 짓 할 가능성도 없고 오히려 우리 그 심부름하는 우리 일꾼들만 숫자가 늘어나면 그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니까. 네.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마차? 이번에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했듯이 맞습니다. 네, 국회에 다른 낭비되는 예산을 삭감을 하고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연봉, 현재 수당 포함해서 연간 1억 5천 정도죠. 네. 여기에 개인 보좌관 규모, 국회의원 한 명당 9명 이것도 9명이라 돼요? 9명. 줄이면 됩니다. 네,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그렇게 해서 현재 국회 예산을 동결한 상태에서 360명 정도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회의원 숫자가 300 아닙니까? 네. 60명을 더 늘리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지역구 의원 수가 대략 250석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구 의원을 줄이면 아마 거기에 있는 지역구 현 의원이나 아니면 지역구 위원장들이 엄청나게 반발하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우니 지역구는 그대로 놔두고 비례대표만 60석을 늘리자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석을 60석 늘린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이 뭐 한 100석 정도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보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법안도 많이 내놨더라고요, 보니까. 박주민 의원이 아마 잘 내놓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박주민 의원께서도 법안을 내놨는데 이분은요 의석수를 367석으로 늘리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박주민 의원은. 뭔가 더 디테일하네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은 244석으로 하고 네. 244. 네. 그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123석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123은 어떻게 나온 숫자일까요? 뭐 계산을 약간 해봤겠죠. 궁금하네요. 이렇게 해서 123. 367석으로 했고요. 네. 그리고 심상정 의원 안이 바로 이 360석 안입니다. 지역구 240에 비례대표 120석입니다. 이렇게 되면 딱 2대1이 되죠. 네. 네. 240과 120이니까 2대1이잖아요. 네네. 제가 보니까 심상정 의원 안이 굉장히 좀 매끄럽기는 매끄럽네요. 외우기도 쉽고 240, 120 합치면 360이죠. 네. 숫자는 뭐 박주민 의원 안이나 비슷해요. 박주민 의원이 367석이고 심상정 의원이 360석이니까요. 네. 그리고 김상희 의원, 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안건을 발의했는데요. 여기는 342석을 하재요. 지역구는 256석, 256석이면 현행 의석 그대로거든요.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 의석이 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86석으로 이렇게 해서 342석을 하자 이런 건데요. 대체적으로 의석을 한 60석 내외 좀 늘리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특수활동비에서 어떤 국민적인 불신이라던가 좀 놀라움이 좀 있었어요. 이 비용의 액수도 워낙 컸고 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 비용과 특권을 좀 국회의원의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 좀 걷어낸다면 네. 국민들의 신뢰를 좀 더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프랑스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좌관이 3명이고요. 스웨덴은 0명이죠. 없죠. 스웨덴 없어요. 네. 스웨덴은 0명이면서 국회의원 수를 엄청 많이 뽑죠. 네. 인구 대비 많죠. 네. 그런 것들을 약간 보완해가지고 네. 가능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우리 국민들의 오래된 불신, 네. 이게 합리적인 어떤 토론이나 이성적 판단을 넘어설 정도의 불신이라서 따져보면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기분 나쁜 거예요, 무조건. 왜냐하면 그동안 보여줬던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선거 전과 당선된 후가 너무 다른 모습을 네. 보여준 사람들이 덮어놓고 싫은 겁니다. 네, 그냥. 많았기 네.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덮어놓고 싫으면요, 선거제도 개편 못 하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지금의 이 낡아 빠진 정치 구조, 그 터무니없는 선거제도를, 이 비례성 낮은 선거제도, 거의 막 깡패 같은 선거제도 아닙니까? 1등이 독식하는, 승자 독식의 이 정치 구조. 그래서 승자가 독식하는 정치가 또 승자가 독식하는 경제를 용인하는 네. 이 양극화된 그야말로 정글 같은 이 세상을 그대로 유지 온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 국민들에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기분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을 좀 설득하셔가지고 네. 그래도 우리 갑시다. 그러려면 국회의원 숫자를 한 60명 늘려줍시다. 그 대신에 기존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하라고 통제를 해버립시다. 그러면 뭐 의원실에 지금 보좌진도 9명이잖아요. 네. 국회의원 숫자 늘어나는 것만큼 이걸 나누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의원실마다 한 6명 정도로 줄이면 될 거 아닙니까? 보좌진을. 그렇죠. 그리고 연봉도 지금 1억 5천 받아가는데 이것도 한 1억 2천 정도로 줄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돈으로 얼마든지 늘어나는 국회의원들 인건비라든지 다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전체 쓰고. 비용은 줄이고 줄인 만큼 의원 수를 늘려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통제한 가운데 의원 수만 늘리는 거죠. 국회 연간 예산은 그대로인 거죠.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렇게 또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언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참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천정배 의원이 굉장히 멋있는 이 말을 했어요. 뭐냐면 민심 그대로 선거. 그렇습니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맞습니다. 민심이 되는 비율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선거. 바로 그거죠. 민심 그대로 선거라고 말을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제도를 개편하게 되면 대체로 국회의원들이 유불리를 따지지 않습니까? 내게 이익이 되는지 내게 손해인지를 따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구 개편이라든지 선거제도 개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국회의원들이 절대로 그걸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선거제도 개편에 성공하려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기득권은 최대한 인정하는 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54석인가요? 아까 256석이었나? 256석이었죠. 256석이요. 256석의 지역구 의석은 그대로 두자.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 의석만 한 60석 늘리자. 지금 이렇게 그렇습니다.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256석을 그대로 둔다라고 하는 것은 현행 소선거구제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고 다만 기존의 그 병리평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설정해놨던 것, 이게 44석 아닙니까? 이거를 한 60석을 더 늘려서 한 104석 정도로 만들어주는 것, 요게 지금 소선거구제와 결합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더 네. 쉽게 얘기하면 독일식입니다, 이게. 네, 독일식입니다. 네. 그래서 요게 사실은 가장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것의 결함은 국민들이 국회의원 숫자 60명 늘리는 거 동의 안 해주면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결함인데요. 그래서 말이죠. 요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아주 절묘한 안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이게 뭔가 하면 그 중선거구제로 선거구를 개편하고 여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의석수 늘리지 않고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석수 안 들리고 300석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소선거구제는 성자가 독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례성이 떨어지니까 비례성을 맞추려면 비례대표 의석이 여유가 많아야 돼요. 네. 그런데 선거제도 자체가 중대선거구제이면 네. 한 선거구에 네. 뭐 중선거구제면 2명 내지 3명 뽑는 거거든요. 만약에 2명을 뽑는 선거구면 1당과 2당이 당선될 것이고 3명을 뽑으면 1, 2, 3당에서 한 명씩 당선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의 수하고 그리고 이 정당이 득표한 정당 득표율이 대체로 비슷해져요. 차이가 별로 없어지니까 나중에 보정할 비례대표 의석이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알겠는데 국민들은 이해하기 그러니까 쉽지는 제가 살짝 않겠는데요. 설명해 볼게요. 네. 지금 지역구가 몇 석이라고 256석 아닙니까? 지역구는 250석인가? 지역구 의석이요. 보니까 253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뭐 254석이라고 그랬다가 256석이라고 그랬다가 뭐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253석인 것 같고요. 네. 전체 의석이 300이니까 그러면 비례대표 의석이 아마 47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253석의 지역구 의석은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대로 두되 이것을 묶어가지고 광역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선거구를. 지금은 선거구 하나에다가 한 명 뽑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광역화 해버리면 뭐 3명이 이렇게 뽑히는 거죠. 서울로 치면 구의원 뽑듯이 뽑는 거군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동대문구에 국회의원을 3명을 뽑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3명 뽑는 건데 지금 지역구를 3개를 나누는 지역구 게 3개잖아요. 아니라 동대문 전체가 하나의 선거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동대문 1, 2, 3등. 동대문 가불병 이게 아니라 그냥 동대문 하나로. 하나 선거구죠. 그리고 3명을 그대로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각각의 지금 국회의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국회의원들 어쨌건 출마할 기회는 가지는 거죠. 기회는 똑같이. 네. 그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뽑는 방식을 광역화 해가지고 중선거구제로 뽑아버리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세 의석이 한 당에서 다 나오는 걸 불가능하죠. 근데 지금은요, 동대문 갑을병이 있다고 치면 이 지역구의 국회의원은 다 아마 민주당일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다 민주당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뭐 서로 이렇게 경합을 해가지고 둘이 되든지 하나가 되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다른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대체적으로 민심이, 그러니까 민심 그대로 투표잖아요. 민심이 지역구 선거에서도 대체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비례하게 되는 그런 성향이 강하죠.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하고 실제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의 비율이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정해 줘야 되는데 그럴 때 막 100석까지 비례대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 대충 뭐 한 47석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다 이거죠. 요런 방안이 지금 국회에서 연구가 돼 가지고 이게 지금 뭐 채택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군소정당에서는 이걸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3명 뽑으면 3등 해가지고 지역구 당선자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대 정당이 싫어할 수밖에 없겠네요. 거대 정당은 이걸 또 싫어하죠. 그런데 거대 정당이 하고 싶으면 그러면 이제 현행 지역구 의석 253석 그대로 둔 상태에서 네. 소선거구제로 하면 그러면 60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더 넣어줘야 이게 보증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비례성 맞는 방식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기존의 양당 구조가 완화되면서 이제 다당제의 민주주의가 네. 합의제 민주주의가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마치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타계한 정의당 노회찬 전 원내대표의 수건도 선거구제 개혁이었습니다. 그는 2016년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가 국회의석에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야말로 공정한 정치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그 토대 위에서 공정한 사회도 가능합니다. 네, 존경하는 이칼람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 방송 어떠셨습니까? 오늘 저희 이 방송의 엔딩은요, 8월 17일자 동아일보의 사설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싶은데요. 이 사설의 제목은요, 문재인 대통령 선거제 개편 강력 지지, 거대 양당 태도 변화가 관건이다입니다. 마치 진보 언론의 사설 제목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차가 이 동아일보 사설의 결론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장은 유불리가 있을 것이다. 특히 특정 지역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해온 여당과 제1야당은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해 선거제 개편을 꺼리려 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과 달라진 민주당의 태도에서 보듯 유불리는 정치 상황에 따라 바뀐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성패는 국민의 의사가 얼마나 정확히 정치 의사결정에 반영되는지에 달렸다. 나라의 운명을 책임진 여당과 제1야당이라면 당장의 유불리와 소속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미래지향적 선거구 개혁에 나설 때다. 네, 유불리는 정치 상황에 따라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대의제 민주주의의 성패는 국민의 의사가 얼마나 정확히 정치 의사결정에 반영되는지에 달렸다. 마치 진보 언론의 한 주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동아일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 어린 진보적 정치 제도 개혁 호소에 이렇게 적극 응답하는 모양새가 돼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소 어리둥절하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소선거구 단순다수 대표제 하에서 아무 성산이 없는 보수 야당들의 현실을 바로 이 동아일보의 사설이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 언론조차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칩니다. 지인들에게 청취 많이 권해주시고요. 저희는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역동적 복지국가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상열 칼럼 읽어주는 남자. 복지국가 실현의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